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전격 임명했습니다. 지난달 9일 개각에서 지명한 지 꼭 한 달 만의 일인데요. 잠시 후에 오후 2시 임명장을 수여하고 임명 배경에 대해 직접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오늘 관련 소식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평론가, 김병민 경희대 겸임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온 국민의 관심이 쏠렸던 부분이었습니다. 한 달 만의 결정인데 결국 장고 끝에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후보자를 임명을 제거했습니다. 일단 뭐 이거에 대해서 여론도 그렇고 여야도 그렇고 의견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일단 두 분의 오늘 대통령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보시는지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평론가님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저는 예측을 할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제 조국 후보자 임명 문제는 단순히 조국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예. 개혁과 반개혁의 구도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보기에는 조국 한 사람의 문제는 넘어선 차원의 문제로 인식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가장 중요한 점 중에 하나는 주말을 거치면서 저는 좀 장고를 거듭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임명을 하겠다 이렇게 결심한 데에는 지금 조국 후보자의 임명에 대해서 찬반 여론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여론이 안 좋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임명 찬성 여론이 40%가 넘게 나온다는 겁니다. 물론 여론조사 기관별로 조금 차이는 있기는 하지만 네. 40% 정도의 의미가 뭘까? 결국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의 어떤 열망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 반영이 돼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에 비록 여러 가지 흠결이 발견되거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네. 지금 이 상태에서 검찰 개혁의 의지를 꺾을 경우에 그러니까 40% 정도 되는 문재인 대통령 지지층도 이반될 가능성이 있다. 결국 이런 상황에서는 그 지지층에 부합하는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결정. 청와대 입장에서는 이미 조국 후보자가 거의 한 몸처럼 움직여왔던 상황이기 때문에 별다른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게 아닌가 싶은데요. 네. 사실은 조국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9월 6일자 마지막 순간에 기소가 되지 않습니까? 예. 법무부 장관의 부인이 검찰이 기소가 되고 이 기소는 기소로서 끝이 아니라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추가 수사가 속도를 낼 거라고 하는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습니다. 또 게다가 조국 후보자 본인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법무부 장관이 되고 난 상황 속에서 검찰의 수사를 받아야 될 그런 상황이 놓이게 될 텐데 그렇다면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역할을 과연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애써 그동안 얘기해왔던 검찰개혁의 상징처럼 누렸던 조국 법무부 장관이 과연 검찰개혁에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을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예. 앞으로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서 이 조국 법무부 장관뿐만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 전체 위기로 치달을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이번에 만약 밀리게 되면 이것이 곧 정권의 위기까지 온다라고 하는 그런 위기감의 발로 속에서 정치적 선택을 했다고 볼 수 있는데 네. 여기에 대한 최종적인 이 평가가 옳았는지 틀렸는지에 대한 여부는 결국 검찰의 수사를 통해서 드러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잠시 뒤 2시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고 대국민 메시지도 직접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이 임명장 수용식 같은 경우에 이제 생중계로 지금 화면이 좀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조국 네. 후보자가 임명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저희가 잠시 좀 그렇습니다. 화면을 볼까요? 예. 2시로 예상됐으면 조금 더 빠른 시각인데요. 지금 조국 장관 후보자 장관에 대해서 임명장을 수여하는 모습 함께 보셨습니다. 네, 이렇게 경례 행사를 실시간으로 공개하는 거는 좀 이례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보통 생방송으로 중계하지는 않고요. 예, 예. 임명장 수여식 하고 난 다음에 그 화면을 언론사에 이제 제공하는 형태가 되는데 오늘은 그만큼 사실은 대통령이 부담을 느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굉장히 조국 후보자의 언행일치가 안 됐다고 하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평가가 있었고요. 대학생들 특히 20대의 여론이 안 좋다고 하는 사실도 왜 청와대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 그 국민적 여론, 비판 여론들을 대통령이 끌어안겠다고 하는 의지를 일단 보여주는 게 첫 번째로 중요할 것 같고요. 예. 두 번째로는 과연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그 이른바 기득권이라고 하는 사람들, 교육의 불평등에 관한 문제에서 굉장히 불만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 근본적인 문제는 조국 한 사람으로 치환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기본적인 교육 시스템이나 구조 자체가 잘못돼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오히려 더 개혁성을 더 강화하겠다. 공정하지 않은 점이 있다 그러면 공정하게 바로잡겠다라든가 그런 메시지를 대통령이 오히려 거꾸로 더 개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의지를 드러내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보시는 것처럼 새로운 국무위원들에게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모습인데 잠시 후에 이제
대국민 메시지 예고를 했습니다. 김 교수님 모실 때 네. 장고를 거듭했기 때문에 문 대통령도 오늘 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제가에 대해서 많은 생각했을 것인데 어떤 내용 좀 줄을 일 거라고 예상되세요? 조금 전에 김성환 평론가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기까지 결정 과정 속에서 있었던 고민들 이런 네. 것들을 얘기하면서 결국은 조국 후보자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에 대한 개혁의 문제가 필요하다. 아마 이런 얘기들을 설파하면서 청년층에 대한 사과, 청년들의 마음들을 아프게 했던 부분들에 대한 메시지를 설파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예. 우리가 지난 9월 6일 청문회에 있었던 과정들을 지켜보건대 당시 마지막 질문 과정에서 민주당의 금태섭 의원이 했던 얘기들이 많은 국민들의 울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청년들이 바라보기에는 이런 여러 가지 개혁 과제에 대한 사명,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다 차치하고서라도 조국 후보자 가족이 보여왔던 청년층의 마음들을 다치게 했던 부분들을 미뤄보아 네. 문재인 정부가 조국 후보자를 임명하게 된 것 자체가 과연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것이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한 바가 있거든요. 따라서 조국 후보자를 최종적으로 법무부 장관의 임명을 강행하게 된다면 앞으로 대통령이 얘기하고 있는 개혁에 관한 얘기들이 과연 국민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설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커집니다. 예. 자, 임명장 수여 후에 지금 이제 한 명 한 명 다시 이제 사진 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 저희가 생중계로 지금 실시간으로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조국 그렇습니다. 장관의 모습입니다. 지금 사진 촬영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임명장을 수여를 했고요. 지금은 이제 사진 촬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예. 글쎄요. 일단은 이 임명 배경에 대해서 잠시 뒤면 이제 밝힐 텐데 평론가님께서는 좀 어떤 이야기가 나올 거라고 보시는지요? 문재인 대통령 오늘 메시지 가장 주류는요. 제가 볼 땐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얘기할 겁니다. 예. 그러니까 권력기관의 그 권한이 굉장히 비대화돼 있다고 하는 점. 그리고 사실 지금 권력기관의 개혁이라고 하는 게 마지막 남은 게 경찰과 검찰을 어떻게 개혁하는가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검찰과 경찰 개혁의 어떤 당위성이나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고 조국 후보자가 그런 역할들을 좀 충실히 해주길 기대한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줄을 차지할 것으로 보이고요. 예.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 다음에 문재인 정부의 개혁은 여기서 멈출 수 없다고 하는 개혁의 정당성 이런 부분들을 주로 강조하면서 그 개혁이 그냥 지금 검찰 개혁으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사회 전반의 개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좀 더 강력하게 개혁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 반복된 얘기입니다만 이제 문 대통령의 이야기를 들어봐야겠습니다만 가장 큰 이유는 사법개혁을 관철하겠다는 어떤 이런 의지가 가장 컸다고 봐야 될까요? 오늘 배경에 있어서. 그러니까 예. 검찰 개혁에 대한 완수를 하기 위해서 촛불의 상징과도 같은 인물이 조국 후보자다 이런 얘기들을 수차례 해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조국 법무부 장관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습니다.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검찰이 수사를 받는 상황 속에서 과연 얼마만큼 국민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이 검찰 개혁의 메시지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의 임명 이후로 오히려 검찰 개혁의 동력은 사그라지진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네. 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는 것이 더욱더 중요했다는 말을 했는데 일단 평론가님께서부터 어떤 대목에 좀 귀 기울여 들으셨습니까? 근데 전반적으로는 방금 전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발언이 있기 전에 저희가 말했던 기조하고 크게 다르진 않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네, 네. 저는 일단 그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 언급한 거 인사청문 제도의 어떤 그 문제점, 그러니까 국회가 인사청문회 제도를 취지대로 제대로 지금 운영하고 있지 못하다고 하는 점에 대한 유감을 일단 표시했다. 예. 이 부분은 좀 달리 말씀드리면은 야권에서 굉장히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조국 후보자를 지나치게 지금 이제 장관이지만 지나치게 몰아세운 측면 그리고 이른바 이제 정치권 내부에서도 후과를 좀 걱정해야 될 상황까지. 그러니까 지금 조국 후보자를 이렇게 검증했을 경우에 아마 앞으로는 인사청문회가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인사청문회가 아니더라도 아마 국회의원한테 요구하는 도덕적인 수준이 조국 후보자 동일하게 올라갈 겁니다. 훨씬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예. 될 경우에 국회의원 모두가 다 큰 부담을 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전에 그렇게 하지 못해서 안 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정당한가에 관한 문제가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성인이 된 자녀를 어떻게 검증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거기에 부모가 얼마나 책임져야 할 것인가에 관한 문제, 그리고 친인척에 관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을 때 후보가 직접 관련됐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면 과연 거기도 어느 정도 의혹을 우리가 제기할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거든요. 예.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거의 룰이 다 깨져버리고 무차별적으로 의혹이 제기됐던 측면이 있다는 거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사청문회를 또
법적인 기준으로 따지면은 한참 기한이 지나서 또 열기도 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관한 일정한 좀 유감의 표시가 있었다고 보고요. 그 다음에 조국 후보자를 임명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의 고민, 고뇌 이런 부분들을 국민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었고,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력기관 개혁에 관한 강력한 의지를 얘기하고, 예. 그리고 좀 우려하는 측면이 조국 후보자가 만약에 부인이 지금 장관으로 재직 시에 검찰에서 기소가 되거나 기소가 이미 됐긴 했지만 일부 혐의에 대해서 됐지만 앞으로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혐의들이 또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게 하고 구속영장까지 청구된다 하더라도 조국석을 결국 도중에 경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나 다름이 없다. 왜냐하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접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직접 연루됐다고 하는 혐의나 관련되어 있는 증거가 나오지 않는 한 검찰 개혁을 계속 맡기겠다고 하는 의지를 대통령이 표시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 이 부분이 사실은 좀 굉장히 주목돼서 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 어떻게 교수님께서는 보셨어요? 예. 대통령께서 명백한 위법이 확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바탕으로 낙마시키게 되면 나쁜 선례를 가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상 명백한 위법이 확인된다면 청문회에 쓸 수 있는 대상자가 아니라 범죄자입니다. 청문회라고 하는 자리는 명백한 위법인지 아닌지를 판단하고 묻고 따지는 자리가 아니라 충분하게 도덕적 기준과 잣대, 능력으로서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지를 따져 묻는 자리입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단순하게 조국 후보자 본인이 연결되진 않았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아마 임명을 강행하게 되는 의지를 피력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향후에 있게 되는 실질적인 내각에서 일하게 되는 공직자 후보자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는 선례를 남기게 되는 과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권력기관 개혁에 대한 공약을 완수하기 위한 노력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바로 이 권력기관 개혁이라고 하는 공약은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에서 연결돼 있던 국정농단 사태로 비롯된 문재인 정부의 집권과 같이 연결이 돼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을 통해서 경험하게 된 것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허망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지금 과연 검찰 권력이 바로 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에 해당되는 것인지, 많은 국민들이 목 놓아 외치게 되는 조국 후보자 일가족에 대한 문제에도 불구하고 이를 임명 강행하게 되는 것이 견제받지 않는 권력인지에 대한 궁금증과 물음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과연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임명 강행이 검찰 개혁에 대한 속도를 내고 조국 장관이 개혁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지금 현재 청와대가 얘기하고 있는 수많은 것들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현재에 대한 검찰에 대한 비판으로 점철돼 있습니다. 예. 이런 내용들이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면서 검찰 개혁이라고 하는 말이 무색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생각이 되고요. 마지막으로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에 관한 이 문제를 얘기하게 되는데요. 지금 국민을 좌절시키는 기득권이 과연 이 검찰 개혁에 관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기득권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지금 조국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되면서 나타나는 기득권의 문제인지에 대한 생각이 들기 때문에 앞으로 이 모든 공이 이제는 윤석열 검찰총장의 몫으로 돌아간 것은 아닌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고심 끝에 임명은 재가가 되고 조금 전에 저희가 이제 대국민 담화 발표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교수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신 것처럼 권력기관의 개혁의 동력에 대한 부분을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일각에서 이제 사법개혁의 동력이 좀 떨어진 상태에서 좀 시작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런 우려가 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파헤쳐 나갈 거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아무래도 상처가 많이 났죠.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가 저는 굉장히 좋은 스피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검찰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성이 일단 있고요. 그 상징성이 국회에 가서 지금 제도적으로 어떻게 바꿀 것인가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데 대국회 정치를 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럴 때 조국 후보자가 이전에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런 도덕성이나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상황에서 국회에서 야당 의원들과 같이 토론하거나 또 야당 의원들을 설득하는 작업을 국민들이 보게 될 경우에 굉장히 조국 후보자는 그런 면에서 좋은 스피커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 개혁 그리고 사법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이상 좋은 얘기를 들려줄 사람이 없다고 국민들은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네. 그런 면에서 인사청문 과정을 통해서 상당히 흠집이 난 건 사실입니다. 그런 측면으로 본다면 사법 개혁을 하는 데 있어서 동력이 좀 떨어졌다 이렇게 평가하는 게 가능하리라고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은 조국 후보자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미 정치가 좀 부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진영과 진영 대결로 가버렸다. 좀 긍정적인 의미로 말씀드리면 개혁과 반개혁 세력에 관한 구도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지금 조국 후보자를 문재인 대통령의 임명을 강행한 데 바로 거기에 기저에 깔려 있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뒤로 물러날 경우에 기득권, 반개혁
이런 것들이 결국 국정에 다 주류를 점하게 되고 대통령이 말하는 가치들을 제대로 실현하기 어렵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우려, 또 걱정, 위기의식 이런 것들이 다 같이 지금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순수하게 정치적인 측면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건 뭐 조국 후보자가 적합하냐 아니냐의 문제는 이미 넘어섰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세력과 세력의 대결에서 뒤로 물러날 경우에 계속 후퇴를 반복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정부의 어떤 실패로 귀결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하는 점들을 우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금으로서는 최선의 선택은 바로 앞에 있는 선택들을 하는 거예요. 뭐 어떤 정치 전략도 다 마찬가지지만 미래를 내다보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앞에서 주저앉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조국 후보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지금 민주당 그리고 검찰개혁을 바라는 다수의 진보층을 전체를 다 같이 하나의 힘으로 응집시켜서 개혁을 계속 추진해 나가겠다. 이런 개혁과 반개혁의 구도로 지금 끌고 나가는 상황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 어쨌든 야당은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당 같은 경우도 긴급부총을 좀 개최를 하면서 대응 수위를 좀 조절할 텐데 일단은 뭐 국회의 어떤 일정 차질도 그렇고 후폭풍은 만만치 않을 거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후의 상황은 좀 어떻게 좀 예상을 하세요? 야권 입장에서 국회 일정을 완전히 파행시키면서 보이콧하는 것 아니냐 뭐 일부에 제기되는 의견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요. 일단 이것은 자유한국당 혼자만의 반대가 아니라 바른미래당 그리고 더 나아가서 민주평화당 등에 대한 야권에 대한 전체적인 기류로서 조국 법무부 장관을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하는 문제에 공통된 전선이 형성돼 있습니다. 아마 일단은 장외투쟁을 통해서 이 보수 야당이 가지고 있는 문제 제기를 넘어서는 국민적 공감대를 함께 형성하기 위한 투쟁의 가능성을 높일 가능성이 높고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이 됐기 때문에 국회에서 정상적인 절차로 살 수 있는 조치는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낼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과 현재 정의당 정도 많이 나서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법무부 장관으로서 적격성을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야권이 모여서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을 통과시키게 됐을 경우에 과연 국회는 어떤 상황으로 치닫게 되는지에 대한 여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 계속해서 거듭 얘기가 나왔던 것이 바로 특검과 국정조사에 관한 얘기인데요. 이 부분은 섣불리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 현재 상태로서는 문재인 정부가 검찰개혁을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히려 실질적으로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와 달리 윤석열 검찰총장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칼을 들이대고 있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어떤 방식으로 보여지는지에 대한 여부에 따라서 검찰개혁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현재 살아있는 권력의 그동안의 문제점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지에 대한 여부가 바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의 칼에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정경심 교수가 기소가 된 사건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자녀 딸에 대한 입시 특혜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이 됐던 것이고요. 그동안 대중의 관심들은 있었지만 수사가 전격적으로 아직까지 나서지 않은 부분 중 속에서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싸고 있는 사모펀드에 관한 문제까지 만약 수사가 전격적으로 이뤄지게 되고 났을 경우에 이 어떠한 방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부들을 살펴보고 나면서 야권의 대응 방식들이 조금 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야권에서 이거 반길 일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 물론 이제 그동안에 뭐 친일 프레임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어떤 경제 도발 이후에 야권이 굉장히 좀 수세, 특히 자유한국당이 수세 국면에 몰려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조국 인사청문회를 계기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거죠. 뭐 정치공학적으로 얘기하면은 야권이 전국을 주도할 만한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여기서 한 발 더 나가느냐 아니냐는 것도 다른 차원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러면 조국 후보자와 관련돼 있는 문제에서 진짜 조국으로 대변되는 일종의 개혁 세력의 반도덕성, 반윤리성 이게 다 드러났느냐? 그건 아니에요. 지금 20대라든가 상당수의 국민은 자유한국당도 똑같은 기득권으로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이걸 지금 끌고 나갈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이건 최근에 이렇게 야권의 호재인 국면이 만들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거랑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높아지고 그리고 조국 후보자에 대한 임명 반대 여론이 많이 나온다 할지라도 그게 곧 자유한국당의 지지율로 연결되지는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자유한국당이 국회를 예상하는 대로 계속 파행으로 끌고 가게 될 경우에 정치적 부담감을 고스란히 지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면 자유한국당도 결국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야 할 대상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좋아할 상황은 아니라는 말씀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윤석열 검찰총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라고 하는 조국 후보자를 지금 겨눴고요. 그리고 결국 그게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고 하는 정치적 개입 문제까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거꾸로 말하면 야권을 향해서도 공정한 칼을 휘둘러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선진화법, 국회 선진화법 위반 문제나 이런 것들 결국 검찰의 손으로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야권도 똑같이 공정한 수사를 해야 된다고 하는 여론이 일어날 경우에 야권에서 그걸 어떻게 방어할 것이냐 이런 숙제 또한 그대로 안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는 정치로 해결할 문제에 대해서 정치권이 좀 책임 있게 문제를 풀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다 지금 다 던져버렸다는 거예요, 야권이.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예. 본인들의 도덕성을 높여놓고 검찰은 검찰대로 칼을 휘두를 수 있는 조건과 환경을 만들어주고 그리고 박수를 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나중에 가서 어떤 결과로 이어질지는 아무도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로지 야권한테 유리한 국면만 조성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것은 전 너무 낙관적인 그 예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한국당은 현실적으로 좀 어떤 예. 카드를 좀 꺼내야 되는 걸까요? 그러니까 오히려 한국당이 더 이런 문제를 끌어안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거죠. 끌어안아야 더 된다, 책임 있는 오히려. 수권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겁니다. 장애로 뛰쳐나가고 국회 계속 보이콧했던 것처럼 예. 이거 우리 요구 들어주지 않으면 무조건 국회 파행으로 갈 거야. 이런 방식으로 가는 것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기국회에서 과연 그게 얼마나 가능할지도 모르겠지만 자유당이 오히려 교육제도 개선에 있어서 더 나서서 제도 개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측면을 보여준다거나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리고 국회에 있어서 야권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냥 정치 투쟁으로 여권한테 무조건 싸운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권도 지금 상황에서는 스스로 출구를 만들어가면서 대한정당으로서의 모습을 보여줘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야당에서 국회를 파행으로 이끌고 가겠다라고 메시지가 나온 적이 전혀 없다라는 말씀을 아마 좀 드려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을 강행하게 되는 국면 속에서 네. 야권은 할 수 있는 아마 모든 노력들을 찾기 위해 고심을 거듭할 겁니다. 현재 내년 총선이 얼마 남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보수 대통합에 관한 움직임들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동안은 자유한국당의 메시지와 바른미래당의 메시지 그리고 무소속으로 있게 되는 보수 인사들의 메시지가 저마다 조금씩 달랐는데 적어도 조국 후보자의 사태가 터지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 강행 의지가 피력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여러 인사들의 공통된 메시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국회에서의 활동들은 활동대로 이어가는 과정을 거치면서 아마 이런 진영 간의 새로운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보수 통합에 대한 하나의 그 장치들이 마련될 수 있는 과정들을 거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작 중요한 것은 지금 현재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은 단순하게 정치적 사안으로 일어나고 있는 문제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명백하게 법을 위반했다라고 볼 수 있는 내용들이 조국 후보자 가족을 둘러싼 문제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하고 있었던 일련의 수사 상황에 대해서 청와대가 나서서 특히나 김광진 정무비서관 같은 경우는 정경심, 피의자로 볼 수 있는 정경심 교수의 글에 대한 내용들을 본인 SNS에 올리는가 하면 이낙연 국무총리까지도 나서서 검찰 행태에 대한 정치적인 행동이라고 하는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런 문제들이 결국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끌고 있는 검찰이 보다 공명정대하게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수사를 이끌어낼 수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 되고요. 만약 이러한 수사 결과로 그동안 제기됐던 의혹들이 단 한 가지라도 사실로 드러나게 된다면 과연 문재인 정부는 그 책임과 지금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하게 된 이후에 후폭풍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는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려들은 결국 국민적인 걱정으로 커지진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그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예요. 알면서도 예, 안고 가면서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말씀을 제가 앞서부터 계속 드렸던 거고요. 결국 그 부담을 안고 간다 하더라도 아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얘기했지만 검찰은 검찰이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이고 장관은 장관이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검찰이 만약에 그 조국 법무부 장관과 관련돼 있는 직접 연루된 의혹이 제기가 됐고 만약에 법무부 장관을 기소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러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문재인 대통령이 계속 조국 장관을 법무부 장관으로서 끌고 가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그런 과정까지 나름 생각을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서는 물러서기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정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어디까지 수사가 마무리가 언제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그 상황까지 가서 대통령으로서 지금 조국 후보자가 지금 가족 얘기 계속하고 계시지만 직접 관계가 돼 있다고 하는 의혹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알았느냐 몰랐느냐 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검찰이 거기까지 밝힌다고 하면 그건 그때 가서 판단할 문제라는 겁니다. 근데 이때 미리 예단을 해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거기에 직접 관련돼 있다고 단정을 내릴 필요도 없다고 하는 것이고요. 지금 그런 우려 때문에 장관을 임명하지 않는다고 할 때 그때 입을 수 있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올 수 있는 타격이라든가 이게 훨씬 더 크다는 걸 판단을 했다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조금 전에도 이제 대국민 메시지에서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 원칙과 일관성을 지키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이 지금 평론가님께서 이야기하신 것 같긴 한데 다음 주가 추석이잖아요. 일각에서는 임명 강행 자체가 좀 부담이 되진 않겠느냐.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하셨지만 그럼에도 임명 강행 자체가 앞으로의 국정 운영에 좀 부담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시각도 사실은 있었습니다. 부담이 되죠. 부담이 안 된다고 하면 그건 또 거짓말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 많이 악화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걸 짊어지고 가는 것이고요. 다만 저는 40% 정도의 숫자를 그 청와대가 굉장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석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부정평가가 40% 후반대로 나오잖아요. 근데 조국 후보자 그 임명 반대 여론은 50% 초반대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문 대통령을 물론 부정평가가 조금 이 과정,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올라갔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게 보면 문재인 대통령을 그동안 지지해왔던 층 중에서 한 10% 안팎에 있는 사람들이 좀 떨어져 나갔다. 이건 굉장히 뼈아픈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10% 정도의 그 지지층이 떨어져 나간 대신에 더 강고하다고 느껴지는 40% 지지층이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만큼 문 대통령을 지지할 준비가 돼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고 검찰 개혁이 정말 검찰이 그 현재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압수수색에 전격적으로 들어가고 검찰이 보여주는 모습들을 통해서 검찰을 이대로 두면 안 되겠다. 개혁해야 되겠다고 하는 동의하는 국민들이 그만큼 많다고 하는 얘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문 대통령이 봤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청와대가 이 부분을 확인했다고 하는 것이고 만약에 여기에서 임명을 하지 않을 경우에 이 40%까지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임명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거고 문 대통령이 그렇기 때문에 더 조국 장관을 통해서 검찰개혁과 강력하게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예, 장국 끝에 악수가 됐을지 사법개혁 동력이 확보가 될지는 이제 멀지 않게 민심이 보여줄 텐데 추석 이후에 여론조사를 보면 저희도 알 수 있겠습니다만 밥상머리 지금 어떻게 좀 흘러갈 거라고 예상을 좀 하세요? 앞으로 이어지게 되는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방향에 따라서 대통령의 임명에 대한 후폭풍은 그 정도가 굉장히 많이 달라질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서 설명하셨던 내용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런 모든 위험 부담을 스스로 떠안고 결국은 임명을 강행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저는 대통령으로서는 그런 위험 부담을 떠안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대한민국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는 법무부 장관이지만 대한민국 국민을 이끌게 되는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입니다. 근데 이런 법무부 장관이 사건의 피의자로 전환이 되거나 아니면 이 조국 법무부 장관이 아닌 정경심 교수가 구속이 되거나 더 나아가서 지금 사람들이 제기되고 있는 의혹의 한가운데처럼 조국 법무부 장관이 이 내용 속에서 많은 상황들을 같이 공유했고 한 발에 담그고 있었다는 사실들이 드러나게 된다면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씻을 수 없는 상처를 갖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부 김영호 전 국회의장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대통령이 조국을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과 동시에 조기 레임덕이 실현될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부분들 그러한 부분과 함께 우려를 제기했던 것은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실현이 되는 순간 그것은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만의 피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에 이를 수 있는 피해를 자아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할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조국 법무부 장관을 임명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 그리고 문재인 정부의 핵심 가치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인사들을 얼마든지 발탁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가장 아쉬운 대목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요. 조국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문재인 정부가 벌여야 되는 수많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전에 대통령의 발언 중에 교육개혁에 대한 이야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했는데요. 문재인 정부 취임하면서부터 공약했던 여러 가지 교육에 관한 약속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도 고교 학점제 등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왔던 교육 정책들이 있습니다. 근데 조국 후보자의 문제들이 불거지기 시작하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개혁의 이야기를 끄집어내고 정부가 당초에 공약하고 약속했던 교육과는 정반대에 대한 내용으로 개혁이 끌고 가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교육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정부는 안정적인 상태 속에서 연속성을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오로지 조국 법무부 장관을 지키기 위해서 나머지에 대한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는 것이 아니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검찰개혁의 상징이라고 얘기했다가 바꿔내는 여러 가지 일련의 상황들이 그를 증명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 오늘 두 분과의 말씀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성환 시사평론가, 김현민 경희대 경인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